자, 외풍에 발 빼는 외국인. 코스피 혼자 골골댄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미국이 지금 고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11월 1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가 한 번 더 인상될 확률은 지금 1.5%로 급격하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언제까지 높게 유지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짐을 싸고 있다. 여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나 봤더니 15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근데 이 하락률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니케이나 상해나 홍콩의 항생지수 이런 곳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월 달을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요걸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공포지수가 6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10월까지는 좀 어려운 달이 되지 않을까. 10월, 11월까지는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박스권 돌파까지 지금 2,400 얼마니까 2,600으로 박스권을 생각하면 돌파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돌파할 수 있다, O. 아니다, 요 정도 선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올해는 다 갈 것이다, X.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네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2,600도 돌파하기 좀 힘들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었다면 아마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밀릴 일도 없을 뿐더러 저도 이제 박스권 상단은 2,600이 아니라 2,650에서 이제 2,700포인트까지 보면서 이 반도체 IT의 이제 상승을 좀 기대했을 법했는데,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투심이 악화를 좀 만들어내는 이슈가 좀 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서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에는 다소 좀 애매하고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 호재 뉴스에 지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악재 뉴스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2,600까지도 좀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민수 대표님은 5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박스권이 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아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가정을 박스권이 편안하게 저희가 지난번에 2,400 확인했기 때문에 2,400 단단한 지지권일 거야라고 보기가 힘든 게 지금 시장은 미친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확 터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빅스 지수가 20대를 막 찍으려고 하는 상황들이죠. 이게 단순하게 빅스 지수가 공포 지수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폭을 계산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 모두 지금 중동 지금 나왔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된 전쟁, 이게 지금 저희 계획의 어떤 용의선상에 시장을 흔들 걸 받은 이제 주범의 용의선상에 없던 재료입니다. 이게 갑자기 나오는 사고들이죠.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보게 되면 뭐 경기가 어쩌고 저쩌니 금리가 어쩌고 저쩌니 매크로 지표가 계속 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쪽에서 불안감이 있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그러면 변동성을 더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2,400이 안전한 지지권일지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죠. 또 2,600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또 울분의 찬,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금리만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3만 이탈하게 되면 외국인들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외국인들 들어오는데 이때 좋았어 이러면서 또 막 또 움직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의 한 국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밑에 지지권이 여기가 단단할 거야, 저항이 단단할 거야, 이런 걸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변동성 측면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5를 들어주신 거는 박스권이라는 그 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아래 캡을 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쪽으로. 아니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아래쪽으로는 그래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위쪽으로는 실적이나 혹은 뭐 환율이나 유가나 국채금리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 싶은데. 그럴 때 저희가 체크해 보는 게
수출 동향이죠. 수출 동향. 네. 9월달 좋았습니다. 10월달 이제 10일까지 나온 데이터 보게 되면 의외로 깜짝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별 수출 데이터 보면은 예전에 못 보던 수치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일단 이거 괜찮은 자신감을 보여줘야 될 시기긴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약간 또 싹 가려져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오히려 빠르게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또 그런 데이터들을 안고 또 저희가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지친 가운데 또 뭔가 매수자가 확 들어오면서 시장을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은 계속 염두를 하고 시장 흐름을 대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역은 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2차 전지가 바닥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의외로 또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은 체크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뿌야짱님이 우리 민수 대표님 오늘 살짝 미소년 느낌이 물씬 난다. 얼굴을 보며 위안을 삼아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미소 된장 죄송합니다. 미소 된장국. 네. 구수하시니까 네, 말투도 네, 네. 그렇고 재밌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태성 이사님한테도 그러면 이렇게 X로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뷰가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제가 여의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월, 11월까지는 일단 쉬자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안 좋을 땐 쉬는 게 맞습니다. 아. 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이 더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게 상반기에 너무나 뚜렷한 주도 섹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AI.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분들이 지금 포트에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계속 HTS, MTS를 들여다보게 되면 안 사도 될 종목분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잡주라는 표현을 좀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트레이딩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면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서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렇죠. 계좌는 2중고, 3중고를 또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쉴 수 있다면 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이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점은 나스닥의 위치와 우리나라 시장의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것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올 초부터 이끌어왔던 일단 6개월짜리 추세가 조금 이탈이 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탈이 안 된 위치에서 지금 조정이에요. 만약 그들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우리나라 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2,400포인트가 바닥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느꼈기 때문에 바닥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세요? 저는 양봉으로 2,400포인트 위에서 올라갈 때 그때 저는 붙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케이. 근데 엊그제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코스피에서. 네. 엊그제 언제입니까? 지난주. 2,436에 시작해서 2,450 정도로 올라와서 끝났을 때 드디어 바닥 찍고 올라간다. 이런 분석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그 다음 날까지 가다가 또 하락하는.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외국인의 현물 매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당시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물 매수까지 들어왔다면 정말로 이제 반등 시그널로 인식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지켜 보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을 동반해서 저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1월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두 분이 아니라 또 뭐 여의도에 계신 혹은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실적 베이스로 숫자 찍히는 튼튼한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냐 혹은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다 끝났고 고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부분의 측면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술주, 성장주 이런 거의 시대가 오는 것이냐 그래서 뭘 모아가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세요. 성장주 대 가치주 어떤 게 나을까요? 성장주가 O, 가치주는 X.
기간은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 성장주 O, 가치주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사실 근데 요즘 요거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성장주이자 가치주인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 왜 어떤 부분에서 성장주 O를 들어주셨는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서 O를 들어주셨다? 네, 돈 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돈 이것 되는 거 따지고 다 저것 한다. 따지고. 아하.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뭐 여의도 분들은 10월, 11월 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왜요? 쉬자라고 하고 계좌 덮고 그냥 두잖아요. 나중에 뭐 한 2달 돼가지고 아유 이제 반등돼서 계좌 딱 열어보고 뒷골 스미골 됩니다. 왜요? 계좌가 형편없어져 버려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반대로 사놓고 한 6개월 뒤에 열어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 명하나님이 아, 예, 워낙 명쾌하신 매매를 하시다 명쾌해서. 보니까 예, 종목을 잘 선정해서 그런데 네, 지금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 거는 이거는 직무 위반, 직무유기입니다. 네. 아마 주식 투자자로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죠. 지금은 그냥 쉴 때 같아. 근데 만약에 쉰다 그러면은 차라리 싹 정리해서 현금으로 드세요. 그게 쉬는 겁니다. CMA 계좌에 넣어놓고. 차라리 그게 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됐을 때 다시 하는 게 진짜 오히려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좌 다 종목 감고 그냥 계좌 덮기에는 너무 지금 움직임들이 빠르고 거기다가 그러기엔 또 아까운 것들. 특히 지금 앞서 잠깐 뭐 제가 잡주라고 표현했지만 시장의 선택입니다. 시장이 그쪽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어떤 논리들이 있는 상황들이다 보면 그거라도 어떻게 보면 내 계좌가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붙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라도 해서 뭔가 좀 계좌가 오늘 마이너스 5%로 끝날 거 마이너스 3%로 끝나기 위해서 대응하는 건 트레이더가 해야 될 조건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짜고 특히 이런 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3분기 실적 이제 시즌 들어오는데 아마 수요일부터는 또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때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해서 뭔가 또 훈풍이 들어온다. 시장 색깔 바뀝니다. 그럴 때도 대응할 필요가 또 있겠죠.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너무 방치하지 말자. 여기에 넣어놓으신 이유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 대 가치주라고 한 거는 사실 지금 실적이 탄탄한데 주가 상승은 그에 못 미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걔네가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걔네를 미리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에코프로 BM처럼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어도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성장주의 시간은 계속된다라고 보시고 실적이랑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사 모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김태성 이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앞서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거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큰 수익률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의 이제 이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고금리 혹은 고유가라는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성장주들이 제대로 올라와야 했었으나 못 올라온 시기적인 혹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제 이번에 또 전쟁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또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힌트를 줬잖아요. 그 안 좋았던 LG전자도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2조 4천억이라는 영업이익도 추정치가 있고 LG엔솔은 뭐 AMPC에 대한 일회성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실적이 좋은 기업에 수급이 붙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 안에서 올해 3분기 실적이 좋은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면 주가도 가나요? 그거는 이제 가서 봐야 되겠죠. 가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좀 힘든 게 언제는 또 주가 실적 잘 나왔다고 올라가고 언제는 또 실적 잘 나왔다고 선반영 됐으니 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변치 않는 것은 있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의 주가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올라간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뭐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보다 약간 실적이
잘 나오고 탄탄한 그런 종목. 하지만 미래의 성장성은 그냥 많이 성장 못하는 종목. 네. 그거 대 미래의 성장이 좀 담보돼 있지만 지금 실적이 부진한 종목. 어떤 게 낫습니까? 되게 완전히 극과 극을 고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뭐 루닛 대표적으로 뭐 루닛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룰은 있습니다. 상반기에 잘 갔던 종목 하반기에 고르지 마라. 이런 룰이 있죠. 왜냐면 어차피 많이 올라갔으니까 몇 배씩 올라간 종목들 당연히 하반기 되면은 뭐 저희는 또 특수성 이제 양도세 이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매 압박 들어오게 되면 이거 한동안 고생한다. 이게 대표적인 룰이겠죠.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룰을 그냥 이제 지켜는 보시되 어차피 그만큼 많이 올랐다가 차익 매물로 많이 싸진다. 그러면은 성장 스토리와 함께 같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내년 또 1월 달 가게 되면 성장주를 반기는 시점이 나옵니다. 1월 효과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차라리 그럼 10월, 11월 때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거를 분할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대응하는 시각들 괜찮습니다. 그거는 약간 내년까지 보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나마 저는 실적 괜찮은 종목들은 반응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시점이다. 반응할 시점. 반응할 시점. 예. 왜냐하면은 지수 간장대의 레벨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다 종목들이 내려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뭐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옵니다. 그럼 일단 매수세가 몰리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반들. 그러니까 특히 종목들이 다 대부분 보게 되면 이번에 3분기 기대하는 섹터들의 특징은 추세가 안 빠지려고 막 붙잡고 있어요. 그런 게 됐을 때 혹시나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 일단 돌리고 시작을 하겠죠. 그런 거를 그래도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실적 기대감 있는 섹터, 종목 이런 쪽들은 바라보는 게 오히려 단기 플레이는 맞지 않느냐. 그래서 뭐 세론이라고 하더라도 네. 올라가면 일단 때리겠다는 심정 쪽으로 일단 보는 게 더 맞겠다고 봅니다. 아까 수출 동향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실적 기여도가 좀 높은 기업들을 굳이 지금 떠올려 보자면 네. 뭐 현대차그룹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예상보다는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지만 어쨌든 헤드라인 넘버로는 예상보다 선전했고 네. 뭐 LG 엔솔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보지만 또 거기서 그 안에서. 세세히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조선 조선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전력기기. 전력기기 뭐 이제 어차피 9월 달까지 수출 나온 단가하고 큐 보니까 다 좋아졌더라고요.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실적 좋겠구나 한 쪽이고 오늘 또 의외로 선전했던 쪽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도 지금 뭐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숫자 나오는 거는 이상 없겠지. 이런 것들. 또 우리 이사님 좋아하시는 엔터. 네. 엔터.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일단 살아있는 실적과 관련된 쪽은 살아있는 쪽은 계속 주시하고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변화 나온다. 대응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지금 결국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좀 찾는 건 스토리도 있으면서 숫자도 좀 찍히면서 성장성도 기대되는 그런 트렌디한 업종과 종목 약간 요런 거에 공통분모가 있는 종목들만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그나마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 찍히면서 HBM이라는 미래 이슈도 있으면서 우리가 잘하는 거고 약간 그러면 반도체 조금 더 그런 매기가 많이 쏠리지 않을까? 선택지로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먹거리가 더 많습니까?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명분을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반도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가 아마 앵커님 혹은 이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종목군들이. 하지만 이제 그 종목군들보다 일단 저는 DDR5나 DDR4 가격에 대한 회복 속도를 좀 체크를 해서 종목을 좀 압축해 보면 저는 요새 TLB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고 있거든요. TLB.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이 DDR5라든지 DDR4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쪽. 그것도 이제 DDR5 매출이 조금 비중이 커져 나가는 쪽을 보시는 게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아마 반도체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안에서
누가 이제는 더 갈 것이냐 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는 TLB 같은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요소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